일본에도 중국으로부터 유교 문화와 함께 효가 들어왔지만 중국에서는 효가 제사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가 가정 내 윤리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성을 쓰는 종족 집단에 대한 헌신을 의미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19세기 중반까지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계층이 귀족과 영주, 사무라이에 한정됐기 때문에 성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종족 개념을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불단을 마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가족의 위패를 모셨던 겁니다. 또 불교도 전파가 됐지만 일본 불교에는 윤회와 열반의 개념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룰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려들은 결혼해서 처자와 함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무아의 경지 또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몰입의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서양에서 들여온 민주주의를 왕이 백성에게 내려준 것으로 설명했는데 1945년 10월 패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 의회의 총리연설의 일부분을 들어보시죠. 새로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총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천황께서 국민의 의사를 당신의 의사로 삼아 오셨다. 이것이 메이지 천황의 헌법 정신이며 내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정치는 바로 이 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왕이 내려준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일찍이 박경리 선생님께서 일본인에게는 보편적인 도덕성이 없다. 개들에겐 호랑이도 없고 용도 뱀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의와 충효의 의미가 변질되고 윤회와 열반은 아예 모르고 무아와 민주주의까지도 자기들 식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의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편적인 윤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계층제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이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성으로 노력한 결과 광신자의 열정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윤리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계층제도에 헌신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랫사람에게는 철저한 복종과 절제,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윗사람에 대한 강제는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47명의 론인이 주군의 명예를 갚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열광한 반면에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이후 전쟁에 대한 책임은 일왕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정치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지역구를 계승해가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형편이죠. 아랫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일본 군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각 군대에 성노예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일본 군대에는 부상병을 응급처치하는 조직적인 의료 체계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병을 위한 임시 수용소와 후방의 야전병원, 그리고 안전한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부상자 후송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부상 군인과 말라리아 환자는 파손된 폐기물 취급을 받았고 부대가 철수할 때 부상자는 퇴각 직전에 군의관이 직접 환자를 사살하거나 환자 스스로 자살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본의 모습을 분석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영원 불변의 목표는 명예를 얻는 것이고 타인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더러움을 싫어하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못 참는 결벽증이
일본 국민 공통의 질병이라고도 했는데요. 일본인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극도로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평소 남에게 극도의 예를 갖추는 이유도 불필요하게 남을 자극하거나 원한 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이지메를 방치한 것은 이름에 대한 의리를 깨닫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고, 군대에서도 이것을 방치한 것은 모욕에 민감하도록 길러진 사람은 자존심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굴욕적인 기합을 받게 되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데, 그 폭력을 상급자가 아닌 전쟁터의 적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전 후에 일본이 서양을 강대국으로 인정한 뒤에는 서양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엄청나게 신경 썼는데, 일본 언론은 도쿄 공습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정거장에 모여 잠자는 것을 사설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서양의 일본의 수치스러운 장면이 보도된다는 이유였는데, 서양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먹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왕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미군을 환영하고 손을 흔들었는데요. 마치 승전국의 국민이 자기 나라 군대를 환영하는 것처럼 미군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인정했고, 미국이 일왕과 일본 정부를 그대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패전이 보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무력을 통해서 강자가 되는 게 실패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가능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일본적인 면이라고 루스 베네딕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사는 일본인의 내면은 실패나 비방에 상처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힐 수 없는 경우에 그 폭력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곧 무기력과 자살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현대 일본의 문제인 히키코모리가 이런 일본의 무기력을 상징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국가주의적 목표가 세워지고 자신을 향한 공격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자기 속에 새로운 큰 힘을 느끼고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상대적 우위를 정복민족으로서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침략에 일본 국민이 열정적으로 호응하고 힘을 모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책의 끝에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행동의 동기는 기회주의적이고 일본인은 극단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일본인은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일본이 군비 경쟁을 포기한 대가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켜서 세계 속에 존경받는 지위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 줄기 광명으로 끝난 군국주의를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의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일본도 그것을 따르겠지만, 만일 다른 나라에서 군국주의적인 시도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다시 호전적인 정열을 불태워 보일 것이라는 말로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국화학할 2008년도 판에는 이안 부르마라는 일본 연구가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요. 이안 부르마는 최근 2019년 8월 뉴욕타임즈에 한일 관계 갈등의 근원이라는 글을 기고한 사람입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살핀 글이었는데요. 이안 부르마는 2008년도판 서문에서 루스 베네딕트의 경고에 대해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은 많이 변했고, 미국의 지속적인 재무장 요구에도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의 행보를 잘못 예측한 것은 인류학자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2000년대만 해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안 부르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와 아베 총리의 등장 이후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고이즈미나 아베라는 정치인 개인이 등장하거나 퇴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루스 베네딕트에 의하면 일본은 정부와 천황의 이중 통치 체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가 실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천황의 뒤에는 조언자가 있고 정부 관리의 뒤에는 숨은 실세가 있어서 항상 조종해 왔다는 건데요. 뒤에 숨은 권력의 실세는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 권력의 가면이 벗겨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계층제도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사태를 수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입법기관이 꾸려지는 경우에도 선출된 의원을 조종하는 배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보통 선거제도가 일본을 영원한 평화국가로 재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일본은 1947년에 앞서 루스 베네딕트가 민의를 반영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평가했던 제국 헌법을 메가더 사령관이 제시한 메가더 초안을 기초로 개헌을 해서 지금의 일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9조의 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없고 공격을 받아도 반격하지 않는 군대인 자위대를 창설했죠. 그 자위대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사용하고 비전투대원을 해외로 파병해 왔습니다. 다음 단계가 자위대가 공격받았을 때 반격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가 반격 가능한 군대가 되고 일본이 공격에 준하는 사건 따위를 빌미로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화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한일 관계 속에서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정확하게 일본을 분석한 루스 베네딕트의 역작 국화와 칼의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